네, 12회 행정사 시험 대비 오늘 이제 행정사 실무법 파이널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약간 이제 힘차게 오늘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다시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6시간 동안 행정사 실무법을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이제 그리고 진도도 빠르게 진행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당부드릴 거는 이 강의로 모든 걸 이해하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분들은 이제 무려 석 달 동안 이 강의를 지금 한 번에 다 습득을 하신 분들이 있는데 하루 만에 여러분이 이해하는 것 좀 한계가 있고, 그래서 제가 당부드리는 거는 이 강의는 기본적으로 기본 강의나 심화 강의, 기본 강의나 심화 강의는 최소한 한 번 정도 듣고 오신 분들에게 아마 좀 도움이 훨씬 더 될 거라고 보고요. 만약에 이제 처음 오늘 저를 보시는 분은 이 강의보다는요, 차라리 기본 심화를 따로 수강하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런 다음에 한 9월 달쯤에 그때 한번 정리하는 셈 치고 하시면 아마 도움이 훨씬 더 될 거라고 제가 자신있게 얘기를 드리고, 오늘 시작은 여러분들의 이제 유인물 나눠드렸는데, 일단 유인물이 총 3가지 있습니다. 유인물이 3가지 있고, 그리고 순서는 이제 심판법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행정사법, 비성사건 절차법으로 오늘 6시간을 여러분에게 쭉 한 번에 정리를 해드리는 강의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첫 번째로 심판법부터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자료 중에서 심판법 지금 이 그림이 있을 건데요. 이 그림에 한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 3페이지 정도의 행정심판법 이렇게 개괄적인 그림이 나와 있는 게 있을 겁니다. 행정심판법 이렇게 보시면 되고, 현장에서 제가 미리 알려드렸지만 이제 파워포인트 자료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 강의를 안 들으셨거나 이제 법학을 처음 하신 분들 위해서 자료를 해드린 거고요.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자료나 아니면 교재를 중심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목차랑 키워드를 중심으로 해드려야 6시간에 가능하기 때문에 빠르게 진행되는 점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그림상 보시면 지금 있는 이제 그림하고 지금 이제 자료랑 거의 비슷하긴 할 겁니다. 약간 일부가 좀 다를 수가 있는데, 행정심판법을 전체적으로 이제 개괄적으로 보시면 크게 이제 요건과 절차, 효과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실제 행정심판 청구를 한다라는 걸 기준을 하고요. 가장 뼈대가 되는 것은 바로 이제 재결입니다. 행정은 어떠한 민원을 제기하고 그에 대한 결과가 문서로 나온다라는 걸 기본 뼈대로 하신 다음에 이러한 청구를 하는, 이제 행정심판은 청구라고 합니다. 청구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요건을 갖추는 건지, 실제 저는 이제 요건을 이렇게 이제 크게는 4가지로 대청피기라고 해가지고 앞자만 따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다른 분들은 다시 분류를 다시 할 수는 있습니다.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저는 이제 4가지를 큰 줄기로 하고 있고, 이러한 요건을 중심으로 행정심판 청구서에 여러분이 이제 다 기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른 분들은 이제 강사마다 약간씩 다르게 바라볼 수는 있습니다. 다만 큰 틀은 이렇게 보신다고 보시면 되고요. 나머지 요건들은 여기에 또 파생되어서 있는 것들. 그래서 심판기관과 제척 기피, 지휘승계, 선정대표자, 심판참가 해가지고 앞자만 따가지고 심재지, 선심. 그래서 대청피기, 심재지, 선심을 저는 9가지 요건을 하고 있습니다. 이 9가지 요건들이 처음에 청구서 신청할 때, 청구할 때 있기도 하고요. 중간에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바뀌기도 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저는 이제 요건으로 하고 있고요. 이 요건을 갖춘 다음에 행정심판 청구를 하게 되면 그 과정에서 일부가 변경될 수가 있습니다. 청구의 내용이, 그 내용을 변경이라는 절차가 있고요. 그리고 나서 특이한 건 행정심판은 집행정지라는 별도의 절차가 있습니다. 이거를 그림을 다시 한 번 더 그리면, 행정심판은 간단하게 보면 심판 청구가 있고, 그리고 재결이라는 큰 줄기는 딱 이것밖에 없는데, 처분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이 불복, 내가 위법 부당하다라고 다툴 때 행정심판 청구를 하는데, 이것만으로는 일정 이상의 기간이 소요가 된다라는 거죠. 행정심판이 그 결과가 재결인데 재결을 판 데까지 무려 2달 정도 걸립니다. 그러면 내가
제거하고자 하는 그 처분이 계속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행정심판이 끝나기 전까지 제거할 수 있도록 아니면 멈춰줄 수 있도록 집행정지를 별도로 신청을 해야 됩니다. 아니면 어떠한 경우에는 내가 원하는 처분을 받기 전까지 여러분이 이제 1차 시험 만약에 어떤 특별한 사유에 불합격이 되었을 때 이러한 내가 2차를 보려고 하는데 일정 기간 동안 나의 자격을 부여하지 않으면 정작 내가 1차 불합격을 내가 합격으로 잠시 지위를 인정하더라도 그 이후에 그 해 시험을 못 보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별도로 임시처분이라는 별도의 절차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심판은 행정심판 청구와 재결 그리고 별도의 나의 그 지위를 보호해주기 위한 실효적인 구제수단을 하나로 별도로 더 청구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이거는 1차 시험 때 여러분이 이미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행정심판 청구와 재결, 집행정지가 행정심판의 전체 큰 줄기입니다. 실제적으로는 이 세 가지가 큰 줄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에 대한 별도의 이제 절차가 이제 남아있는 것들이 이제 재결 이후에 재결의 종류에 따라서 각하, 기각, 인용이라는 재결을 또 별도로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각하는 부적법 할 때, 그 다음에 기각은 이유가 없을 때, 그 다음 인용은 이유가 있을 때. 즉 각하라는 부적법한지를 먼저 따지는 절차를 먼저 하고요. 그리고 나서 적법하다라는 전제 하에서 내가 위법하다, 부당하다라는 게 이유가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판단합니다. 이유가 없으면 기각 재결을 받고 그리고 이유가 있으면 그때서 비로소 인용 재결을 받는다라고 해서 큰 줄기에서 그럼 재결이 되었는데 그 재결 이후에 내가 행정심판을 청구한 절차에 맞게 재결이 되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재결도 그러면 다시 인용 재결도 심판의 종류에 따라 다시 나눠집니다. 심판의 종류는 제가 이제 서두에 먼저 설명 못 드렸는데 취소심판, 무효동항심판, 그리고 의무행심판 이 세 가지 행정심판을 제기했을 때 각각의 그 재결의 종류가 나눠진다는 거죠. 그래서 취소심판일 때는 취소재결, 그 다음에 변경재결, 그 다음에 변경명령재결, 그 다음에 무효동항심판은 확인재결, 그 다음 의무행심판은 신청이라는 걸 전제로 한 다음에 처분재결, 처분명령재결 이렇게 나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원하는 처분을 제거하거나 아니면 원하는 처분을 받고자 하는데 그러한 처분을 하지 않으면 결국은 또 행정청에 또 요청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요청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재결의 기속력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해주면 위원회에게 다시 신청을 합니다. 그러한 절차가 직접 처분. 그러면 또 안 하면 그러면 이제 행정청을 압박하는 간접관계 절차를 이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건 행정심판 청구가 있고 그 결과가 재결이구나. 그러면 행정심판 청구를 하는 데 있어서 종류가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눠진다는 거죠. 취소, 무효동항심판, 의무행심판.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서 재결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공부하실 때 큰 줄기만 기억을 하신 다음에 약간씩 파생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심판의 종류가 나눠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저는 이제 가장 크게 공부를 할 때 중심은 이거이긴 합니다. 그래서 행정심판의 종류에 따라 내가 청구하는 심판의 종류가 그리고 심판의 종류에 따라 대상 청구인 적격, 피청구인 적격 기간이 나눠진다라는 관점으로 보고요.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 결론이 달라진다는 걸 여러분에게 조금 이제 기본 심화 때 이제 그리고 사례 보유사 때 많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파이널 강의에서는 하나하나 이제 세부적으로 이제 보긴 할 건데 전체적으로는 심판 사례는 그 행정심판은 이제 사례로 나오다 보니까 여러분이 사례를 중심으로 보시는 게 가장 도움이 되시긴 할 겁니다. 자, 이제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책으로 보시면 여러분이 교재에 있는 분들은 책을 하나씩 보겠습니다. 먼저 교재 먼저 교재 보시면 33페이지. 네, 33페이지 보시면 페이지로 33페이지. 그리고 이제 교재 없는 분들은 이제 화면을 이제 보시면서 하시면 되고요. 자, 한 번씩 보시면
자, 행정심판의 목적과 행정심판의 종류 세 가지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심판의 종류에 대한 이제 기본적인 걸 시작하기 전에 항상 저는 이제 법목적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판법의 목적을 보시면 이 법은 행정심판 절차를 통하여 행정청의 위법 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로 침해된 국민의 권리 이익을 구제하고 아울러 행정의 적정한 운영을 꾀함을 목적으로 한다. 기본적인 내용은 행정심판 절차를 통하여라는 단어가 먼저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심판이 아닌 다른 절차를 할 때는 이 내용이 아니다라는 걸 기억을 하시고요. 그랬을 때 행정심판 절차를 통하여라고 했을 때 보통 행정심판은 두 종류이긴 합니다. 일반행정, 그 다음에 특별행정심판, 일반행정심판, 특별행정심판. 우리는 이제 공부할 때는 일반행정심판을 중심으로 공부를 했었다라고 보시면 하고요. 그러면 그 행정심판을 내가 진행을 하려면 어떠한 대상이냐라는 거죠. 그럴 때 행정청은 보통 피청구인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위법 부당함을 이유로 처분 부작위로, 즉 이게 대상적계인 거죠. 처분 부작위가 여기는 이제 정확히 안 써 있는데 처분 부작위가 대상적계이고, 그리고 그 결과로 인해 침해된 국민의 이익을 구제하고 아울러 행정의 적정한 운영을 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는 걸 법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걸 법목적을 여러분에게 이제 뭐 시험을 푸는 데는 중요하진 않지만 다시 한 번 더 되새겨 보시면 나중에 한 번 더 이제 공부하고 나서 다시 볼 때마다 법목적의 모든 게 다 녹여져 있긴 합니다. 그렇게 기억을 하시고, 그런 다음에 심판의 종류를 보시면 취소심판, 무효동항의심판, 의무행심판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취소심판 보시면 행정청의 위법 부당한 처분을 취소, 변경하는 행정심판을 말한다. 취소심판에서는 다른 것보다 여기에 이제 처분이라는 단어가 있다라는 걸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러면 취소심판에서의 대상 적격은 처분이다. 정의가 저기에 이제 처분을 대상으로 취소, 변경하는 행정심판이라고 되어 있다는 거죠. 무효동항의심판을 보시면 행정청의 처분에 여기도 처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처분의 효력 여부,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행정심판. 의무행심판은 신청에 대한 신청이 키워드입니다. 의무행심판은 반드시 신청을 키워드로 하여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부당한 대상 적격이 거부처분 부작위에 대하여, 그래서 거부처분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적을 때는 다 적었어야 되네요. 여기 일부만 적으니까 설명을 제가 이걸 가지고 설명 못 하겠네요. 그러면 취소심판은 처분, 무효동항의심판도 처분, 의무행심판도 의무행심판은 거부처분 부작위를 대상으로 한다라는 걸 기억을 하시고, 나서 다음 장 넘겨보시면 이제 저는 이제 교재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는 걸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무행심판 보시면 의무행심판에서 한 번 더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제기 보시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부당한 거부처분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을 말한다라고 했을 때 청구 요건, 우리가 말하는 요건들을 다시 한 번 더 대상 적격, 청구인 적격, 그리고 피청구인 적격, 청구 기간 네 가지를 중심으로 하시면 되는데, 예외적으로 협의의 청구 이익을 예외적으로 저렇게 목차를 하나 더 넣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세 번째 심판 청구가 진행되면 청구 취지와 이유를 두 가지를 기술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그 결과가 재결은 각하재결, 기각재결, 인용재결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 기각재결 중에서 사정재결이 또 별도로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재결에 대해서 불복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은 행정소송 절차를 진행하면 되는 거죠. 가구제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동시에 구제수단은 집행정지와 임시처분이 두 가지가 있고, 재결받은 이후에 구제수단은 실효적 구제수단 해가지고 직접처분, 간접강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집행정지와 임시처분과 그 다음에 직접처분과 간접강제는 시기가 다를 뿐 실제적으로는 거의 취지가 거의 비슷하긴 합니다. 그러면 가구제는 심판 청구를 할 때, 집행정지와 임시처분은 실효적으로 청구인을 보호하기 위한 절차라고 보면, 인용재결 이후에 재결을 받은 다음에
청구인을 보호하는 또 장치는 직접 처분 간접강제가 있다라는 걸 기억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신 다음에 오른쪽에 이제 대상적격 하나씩 이제 요건을 하나씩 보시면 35페이지 보시면 대상적격으로는 행정심판법은 큰 줄기가 처분과 부작이 두 가지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의를 보시면 먼저 처분이란 보시면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의 공권력 행사 또는 그 거부 등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이제 여러분이 두 문자로 했었던 행구법공 이렇게 했었습니다. 한 번 더 읽어보면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의 공권력 행사 등. 여기에 이제 행정청은 실제 이제 밑에 보시면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행정청 먼저 보시면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국가의 기관 등.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국가의 기관 등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구체적 사실은 처분의 상대방이 개별적 규율 대상이 구체적인 것을 말한다. 처분의 상대방이 개별적 규율 대상이 구체적인 것을 말한다. 정확한 표현은 어떠한 법률에 어떠한 걸 위반했다라는 걸 보여주면 됩니다. 그걸 구체적 사실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하신 다음에 법 집행, 처분의 상대방에 대한 법률관계 변동을 가져오는 행위, 처분의 상대방에 대한 법률관계 변동. 변동은 다시 발생, 변경, 소멸을 말합니다. 변동은 발생, 변경, 소멸. 이러한 걸 가져오는 행위를 말한다. 그래서 자격 취소 아니면 업무 정지 이러한 결과적인 걸 말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마지막에 공권력 행사는 행정청이 우월한 지위에서 일반적으로 행하는 권력적 단독 행위. 행정청의 일반적인 행위를 공권력 행사라고 보면 되는데 다만 수직적인 관계에서 하는 단독 행위를 말한다라는 거죠.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앞자만 따가지고 행구법공 다시 한 번 더 보면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의 공권력 행사 등 이걸 처분이라고 한다는 거죠. 실제 여러분이 이제 합격하시고 나서 이러한 이제 문구가 지금은 이제 그냥 외우지만 나중에 합격하신 다음에는 하나하나 또 의미가 보이긴 합니다. 결국은 뭘로 보면 되냐면 처분서. 의뢰인이 문의가 오면 처분서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 처분서를 보면 처분서에 다 적혀 있어요. 행정청이 누구이고 구체적 사실이 무엇이고 법 집행이 무언지 공권력 행사가 무언지. 공권력 행사는 정확하게 어떠한 이게 딱 구체적인 표현이 아니라 그냥 전체적인 행정청 행위를 공권력 행사라고 하고요. 그래서 행정청과 구체적 사실, 법 집행은 눈에 보입니다. 실제 문구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냥 지금은 이제 외워야 되듯이 그냥 접근을 하지만 처분은 그렇게 행구법공을 여러분이 잘 두 문자로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부작위가 또 나옵니다. 위에 보시면 부작위. 행정청이 당사자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서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 행정청의 당사자 신청에 대하여. 부작위도 똑같이 키워드는 신청입니다. 신청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 그래서 행정청, 신청, 상당한 기간, 그리고 의무, 그리고 처분하지 아니하는 것을 부작위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앞자만 따면 신상의불에서 신청, 상당한 기간, 법률상 의무, 그 다음에 처분하지 아니하는 것 해가지고 부작위. 처분과 부작위는 정의를 무조건 외우셔야 되긴 합니다. 어떻게 하든 여러분이 처분 부작위에 대해서 답안지에는 표현을 하시면 좋기는 하니까요. 그렇게 기억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다음 장에 넘겨보시면 이제 그 거부가 나옵니다. 그 거부. 거부행위가 처분성을 갖기 위한 요건 해가지고 행정청의 거부행위가 행정처분이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갖춰야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읽어보면 그 신청한 행위가 공권력의 행사 등이어야 하고 두 번째는 그 거부행위가 신청인의 법률관계에 어떤 변동을 일으키는 것이어야 하며 세 번째 그 국민에게 그 행위 발동을 요구할 법규상 신청권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걸 줄여서 이제 두 문자로 이제 공법시행 이렇게 하고 있는데 많은 이제 질문을 많이 이거를 지웠어야 되네요. 많은 분들이 이제 여기에 이제 공법시행이라고 이제 두 문자로는 하고 있는데 이게 썩 좋은 두 문자이지는 않더라고요. 여기에 이제 대부분이 되게 이제 질문을 많이 주시긴 하더라고요. 이거를 그냥 보시면 A가 갑에게 이제 어떠한
처분을 만약에 했으면 이거는 그냥 이것도 그냥 우리가 보는 행구법공으로 이렇게 여러분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 A가 갑에게 어떤 처분을 하면 거부 처분도 처분이거든요. 그러면 아까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 공권력 행사 등이라는 걸로도 거부 처분이 확인됩니다. 처분은 그냥 쉽게 보시면 그냥 눈에 보이는 어떤 처분서를 받게 되면 대부분이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의 공권력 행사 등이라는 걸로 이 처분이다 아니다라는 게 확인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처분도 안 보내면서 그냥 거부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가 덜어 있다는 거죠.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죠. 그러니까 부작위는 무언가를 안 하면 부작위인데 하기는 했는데 부작위도 아니고 그럼 처분은 뭐가 와야 되는데 오지도 않고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실제 이런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주무관이 접수하면 내가 반려하겠다. 그냥 그렇다고 해서 뭐가 반려도 안 해. 그런 경우에 이걸 그러면 거부 처분으로 봐줄 수 있냐라는 거죠. 이거를 판례가 봐줄 수 있다라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실제 여러분에게 문제를 줄 때 시험지에는 만약에 어떠한 뭐 거부 만약에 통지했다라고 하면 실제는 행구법공으로 그렇게 구분해도 되긴 합니다. 다만 여러분이 이제 저도 이제 업무를 하다 보면 이게 처분인지 거부 처분인지 불명확한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거부 통지를 이걸 판단을 이제 저도 이제 질문이 하시더라고요. 이걸 처분으로 보는 행구법공이라는 걸로 판단을 한 게 맞는지 아니면 공법심이라는 이 방식으로 하는 게 맞는지를 물어보시는데 그냥 거부 통지 나오면 여러분 수험생이잖아요. 그러면 그냥 안전하게 그냥 거부자 나오면 그냥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가시는 게 더 안전하게 하더라고요. 그렇게만 기억을 하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의미에 대해서도 되게 물어보시는데 먼저 신청한 행위가 공권력 행사 등이어야 한다라고 했을 때 이 표현은 뭐냐면 만약에 정상적으로 내가 이 A가 만약에 하게 되면 이때 정상적으로 하는 처분이 있을 거잖아요. 내가 만약에 업무 신고를 신청하겠습니다. 업무 신고를 신청하면 A가 하는 게 보통 우리가 행정사법에 따라서 신고 확인증이겠죠. 바로 이러한 결과가 이게 공권력 행사이기만 하면 된다라는 그 표현입니다. 다시 설명하면 갑이 A에게 무언가를 신청을 했어요. 신청한 행위로 인해 그 결론이 공권력 행사이면 된다라는 거죠. 그게 내용입니다. 그래서 1번과 2번, 3번에서 되게 1번에 대한 이제 의미와 그래서 신청한 행위는 공권력 행사 등이어야 된다는 건 내가 신청을 하고 그 결과가 어떤 처분만 이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그런데 하필 거부를 했다는 거죠. 거부 행위를 그냥 통지를 보냈으면 처분처럼 해석이 되지만 그것도 아니고 그냥 행위만 그냥 뭐 이메일로 주거나 반려하겠습니다. 아니면 이거는 어떤 법률 위반입니다. 그렇게 계속 표현만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한 결론에 의해서 내가 어떤 변동, 즉 침해되는 행위가 발생이 되면 그러면 이면 되고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이거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에게 신청권이 있냐라고 이렇게 한다라는 거죠. 순서상으로는 1번이 먼저고 그다음에 2번이 그다음에 3번 이렇게 순서이긴 합니다. 갑에게 신청권이 있고 그 신청권에 기인해서 어떠한 신청을 했는데 그 결과가 만약에 정상적으로 적법하게 처리가 되었으면 공권력 행사가 되었을 건데 그 공권력 행사가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갑에게 어떤 변동을 일으키는 것을 전체적으로 이걸 그러면 거부 행위가 되었고 이 거부 행위는 처분으로 보자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내용적으로는 어려워 보이지만 그냥 간단하게 보면 어떠한 그냥 어떤 행정청에 내가 제출을 하고 그 결론이 그냥 처분서로 오면 말 그대로 두 가지로 해석을 검토를 하면 되잖아요. 그냥 어떤 처분서가 문서로 오면 우리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의 공권력 행사라는 판단으로 해도 되지만 그렇게 하면 수험적으로 여러분에게 너무 모르는 것처럼 해석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거부는 공법시라는 판단으로 그렇게 하시는 게 훨씬 더 출제자에게 더 보여주기가 좋고요. 그리고 나서 그러면 여러분에게 제가 이제 그래서
사례 풀 때는 우리가 이제 심판의 종류에 따라 나머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취소 심판은 대상이 처분일 수도 있고 그리고 거부 처분일 수도 있고 두 가지가 더 나눠진다는 거죠. 그냥 단순하게 취소 심판일 때 그러니까 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 심판은 만약에 처분만 뭐 설명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거부 처분도 처분일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처분을 대상으로 하는 취소 심판도 있고 거부 처분을 대상으로 하는 취소 심판도 이렇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림상으로 보면 처분 안에 이렇게 거부 처분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 그냥 내가 거부 처분을 문제를 행구법권 문제로 푸는 것보다 거부 처분은 그러면 이런 경우는 공법승인이라고 그냥 이걸 가지고 판단을 해보는 게 훨씬 더 좋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답안지 구성하는 것도 만약에 문제 제기 그리고 나서 대상 적격을 만약에 푼다라고 하면 제가 이제 두 번째로 제일 먼저 하는 게 심판의 종류를 먼저 찾습니다. 취소 심판에 대해서 만약에 대상 적격 문제라고 하면 취소 심판은 처분을 대상으로 한다라고 하고 있고 이 처분에 대해서 행정처행에 관한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 해가지고 행구법공 이렇게 이게 첫 번째 한 유형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유형으로 대상 적격 이렇게 한 다음에 똑같이 취소 심판 한 다음에 처분 여기에 거부 처분을 포함하는 또 하나의 유형이 또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럴 때는 처분을 한 번 더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서 거부 처분을 이런 식으로 한다라고 제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처분에 대해서 문제가 나오는 경우에는 굳이 거부 처분을 논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의미 없는 걸 괜히 한 번 더 그러니까 아는 것처럼 보이다가 잘못하면 모르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실제 어떤 처분서 문서가 나왔을 때는 그 구분하는 방법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범집행으로서의 공권리 행사 이것만으로도 구분을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담백하게 이것만 적고 그리고 각각에 대해서 여러분이 공부를 더 하신 분들은 하나하나 더 개별적으로 또 의미를 더 부여하는 게 점수 획득에 더 좋을 수가 있고 그런데 거부 처분 자체로 문제가 나오는 경우에는 실제 처분도 내가 알지만 거부 처분으로도 판단하는 방법이 있다는 걸 여러분이 보여주는 게 좋다는 거죠. 그리고 한 번 더 또 구체적으로 더 넘어가면 여기에 대상 적격 만약에 이제는 하나 남았잖아요. 의무이행 심판 의무이행 심판도 나왔다라고 하면 의무이행 심판은 거부 처분 부작위 이렇게 두 가지로 하고 있으면 하나씩 밑에 그러면 거부 처분에 대해서 그다음 세 번째 부작위에 대해서 이렇게 거론을 해주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사례보호의사 하시고 넘어오신 분들은 왜 어떤 경우에는 이 목차를 하고 가끔은 이제 추가적으로 넣으신 분들이 덜어 있긴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여기서도 만약에 의무이행 심판의 대상 적격은 거부처분 부작위를 하잖아요. 그런데 꼭 넣고 싶었나봐요. 여기에 처분을 넣고자 하는 분들도 있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의미가 약간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답안지에 한정된 답안지에 내가 어떤 걸 넣어야 될지를 많이 고민도 하시지만 여러분이 이미 유형을 좀 짜놔야 되긴 합니다. 결국은 세 가지 유형밖에 없어요. 전체 시험 우리의 유형은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인 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 심판 아니면 거부 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 심판, 의무이행 심판을 거부 처분을 대상으로 한 의무이행 심판. 예외적으로 부작위를 대상으로 하는 의무이행 심판이 있지만 사실 답안지 구성은 똑같긴 합니다. 그렇게만 기억을 하시고 그러면 대상 적격은 이렇게 넘어가고 옆에 보시면 이제 청구인 적격 보겠습니다. 청구인 적격 보시면 청구인 적격이란 해가지고 행정심판 청구인이 되어 재결을 받을 수 있는 법적 자격을 말한다. 이는 무분별한 심판 청구의 남용 방지 및 당사자의 권리 구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라고 하고 있는데 청구인 적격이 진짜 본래 취지는 수많은 사건 행정심판이 청구되었을 때 걸릴 수 있는 장치로서 청구인 적격을 많이 활용합니다. 그걸 꼭 기억을 하시고 그래서 무분별하게 많은 청구를 그럼 걸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냐라고 했을 때 형식적으로 걸릴 수 있는 방법으로 여기에 도입된 건 법률상 이익입니다. 즉 법률에 어떠한 근거가 적혀 있으면 그러한 이익이 있다. 법률에 그러한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면 청구인 적격 있는 걸로 하자라는 거죠. 그래서 청구인 적격은 실제 형식적인 요건입니다. 형식적인 요건. 다만 행정심판을 청구한 이유가 침해 때문에 침해를 받아서 내가 불복을 하고자 했다라고 하는데 이걸 형식적으로 걸르다 보면 정말 내가 보호가 안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한 걸 보호해주기 위해서 협의 청구이익이라는 걸 이제 한 번 더 또 별도로 두는 거고 그러면 먼저 심판에 따라서 하나씩 다시 보시면 취소 심판의 청구인 적격 해가지고 취소 심판의 청구인 적격 보시면 처분에 취소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이다. 그 다음 무효동항의 심판 청구인 적격은 처분에 효력 유무 존재 여부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이다. 의무이행 심판의 청구인 적격 보시면 처분을 신청한 자로서 여기도 신청이 눈에 보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신청한 자로서 행정청의 거부 처분 부작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이다. 그래서 사례 모의고사 때 한번 이제 보고 넘어오신 분들은 제가 설명을 좀 드렸는데 계속 여기도 처분 그 다음에 의무이행 심판 이제 거부 처분 부작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대상 적격과 청구인 적격에서 어떤 대상 적격에 대해서 취소 변경을 구한다. 만약 취소 심판은 대상 적격, 즉 처분에 대해서 취소 변경을 구하는 행정심판이다라고 보면 그 처분을 다시 취소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 있는 자라고 그 다음에 의무이행 심판은 신청한 자로서 의무이행 심판의 대상 적격은 거부 처분 부작위를 대상으로 하는데 그 거부 처분 부작위를 다시 끌고 내려와서 이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 있는 자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건 취소 심판일 때의 대상 적격이 정해져 있고 대상 적격에서 그 대상 적격을 가지고 다시 법률상 이익 있는 자로 이어져 있다라는 것만 여러분이 기억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무이행 심판은 신청이라는 걸 전제로 한 다음에 그 의무이행 심판은 대상 적격이 거부처분 부작위이기 때문에 거부처분 부작위를 가지고 끌고 내려와서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이다라는 구조만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상 적격과 청구인 적격이 사실 따로 노는 게 아니라 그 단어가 일부가 같이 끌고 내려오고 있다라는 걸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안 작성을 하다 보면 의외로 청구인 적격에서의 심판에 따른 청구인 적격을 약간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좀 덜어 있는데 의외로 구조를 잘만 보시면 단어가 계속 반복된다는 걸 보시면 됩니다. 결국은 대상 적격도 그러면 그냥 쉽게 여러분이 취소 심판은 처분을 대상으로 한다. 그러면 그 처분을 가지고 취소 심판의 청구인 적격은 처분을 가지고 취소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 이런 식으로 구조를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는 무엇냐라고 했을 때 맨 마지막 하단만 보시면 처분의 근거법 및 관련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 직접적, 구체적 이익이 있는 자라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즉 처분의 근거법, 어떤 법률이 적혀져 있을 때 그 법률에 의해서 보호되는 제가 이제 답안지 채점하다 보면 많이 놓치시는 게 이 단어를 좀 생각보다 많이 놓치시더라고요. 그래서 법률에 의해서 아까도 좀 서두에 얘기했던 거죠. 법률에 어떠한 법률에 의해서 적혀 있다는 거죠. 그 법률에 의해서 보호될 수 있는 될 만한 이익이 있는 자를 결국은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소 심판, 의무이행 심판은 각각의 법률상 이익 있는 자,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라는 표현이 있는데 즉 그 법률상 이익 있는 자는 뭐냐라고 했을 때 결국은 보호되는 개직구, 개별적, 직접적, 구체적 이익이 있는 자를 말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호된다라는 걸 저 키워드를 꼭 놓치시면 안 되겠습니다. 개별적이라는 건 말 그대로 그러니까 개인에 대한 구체적으로 구별할 수 있는지 하나하나 구별할 수 있는지 그다음 처분을 직접 받았는지 직접적 구체적이라는 건 어떤 법률에 따른 세부적인 내용들이 있는지를 가지고 말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다음 장 보시면 제3자의 청구인 적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직접적이라는 걸 받지 않은 경우에, 이걸 받지 않은 경우에 그때 제3자 청구인적 격이 이제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유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경원자, 경업자, 인근주민 세 가지가 있고요. 그랬을 때 문제점에서 키워드는 직접이라는 단어가 가장 중요한 키워드라는 거죠. 그래서 제3자 청구인적 격은 직접 받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 중에 제일 대표적으로 경원자. 경원자는 누군가에게는 허가를 받았지만 누군가에게는 자동적으로 허가를 받지 못하는 관계. 즉 읽어보면 경원자란 신규 인허가를 신청한 여러 사람 중에서 일방에 대한 허가가 타방에 대한 불허가로 기결되는 관계를 말한다. 라고 이렇게 하고 있고요. 판례는 특별하지 않으면 둘 다 일반적으로 인정된다는 거죠. 다만 현실적으로 청구의 이익이 없는 경우, 회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설사 허가를 받더라도 아니면 설사 내가 원하는 처분을 받더라도 이에 대한 청구인적 격, 실제 이익이 없는 경우에는 청구인적 격 없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3등의 경우를 예시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경업자로 넘어가면 경업자는 신규 인허가를 획득한 새로운 사업자가 시장에 출연함으로써 기존 사업자와의 경쟁 관계가 심화될 때 그 기존 업자를 말한다라고 하고 있는데 보통 예시로 제가 이제 사례모의사 했던 것 중에 분뇨 수집 운반업처럼 어떤 공공의 목적을 가지고 그 다음에 어떤 시장 관계 논리가 아니라 그 예외적으로 어떤 사업 면허를 예외적으로 인정해주는 그런 경우에 그러한 경우에 한해서 기존 업자를 인정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판례 입장 보시면 과거에는 허가 특허라는 걸 구분으로 했었는데 이제는 과당 경쟁 방지를 목적으로 경영의 불합리를 방지하는 목적인 경우 법률상 이익이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당 경쟁 방지 목적이 있는 경우를 기반으로 한다라고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경원자, 경업자 중에 아마 문제로 나오는 경우가 경업자가 더 출제의 가능성이 더 높아서 저는 일단은 계속 사례보유사 때 경업자를 먼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답안지에 꼭 적어야 될 것들은 경업자라는 단어도 필요하지만 과당 경쟁 방지 목적이 있다라는 표현을 꼭 좀 해주시길 바라고요. 그렇게 한 다음에 경업자 관계이다라고 하면 즉 경업자 관계가 이다라고 하면 직접적으로 처분을 받지 않았더라도 이 사람에게도 청구인적 격을 인정해주자라는 취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인근주민은 보통 가장 많은 행정심판 청구를 많이 하는 경우가 인근주민이긴 한데요. 대부분이 다 인정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먼저 그냥 인근주민에 대한 정의만 보면 신규 인허가로 인해 이웃하는 주민에게 불이익한 결과가 발생되어 그 침해를 다투는 인근주민을 말한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인근주민이 제일 행정심판 청구가 제일 많겠죠. 옆에 아니면 근거리에 어떠한 처분에 대해서 수많은 건으로 약간 이제 내가 불이익한 이익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청구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실제 행정심판이 그러면 너무나 과부하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인정하려면 그래서 증명한 경우에 본인이 손해를 증명한 경우에 한해서 그래서 밑에서 두 번째 줄 보시면 침해 또는 침해 우려가 있음을 증명한 경우에 한해서 법률상 이익이 있다라고 판시를 한다라는 거죠. 행정심판에서는 실제 그러한 내용이 이제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행정소송에서는 이러한 예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 여러분이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이렇게 행정심판 여러분이 합격하시고 나서 처분서를 받으면 처분서에 다 내용이 적혀 있다는 거죠. 법 몇 점 무슨 법률 그리고 어떤 걸 위반했다라는 걸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고 그리고 나서 땡땡땡 무슨 관악구청장 이렇게 되어 있고 인 이렇게 찍혀 있으면 처분서가 이렇게 왔다라고 하면 여기에 여러분들은 이제 이걸 이제 피청구인 해가지고 행정청으로 본 다음에 이를 가지고 행정심판을 제기하면 되는데 이때 그러면 받은 사람이 있을 거잖아요. 이게 위반자 아니면 누구 있을 거잖아요. 즉 이 사람이 본인이 해당하는 법률 몇 조 몇 항을 받았다라고 구체적으로 그리고 나서 이에 대해서 내가 불복합니다라고 표시만 하면 되는 거죠. 가장 중요한 건 그냥 법률상 이익 있는 자를 도대체 뭘로 보냐라는 거죠. 이거를 그래서 법률이 청구서에 적혀 있으면 법률상 이익 있는 자로 일반적으로 보자라는 거죠. 그게 훨씬 더 빠르잖아요. 수많은 청구서가 들어오게 되면. 그리고 내가 누군지 표시도 하고. 그래서 해당하는 청구서에 내가 누구고 어떤 법률을 위반했다라고 하면 특별하지 않으면 직접적으로 어떠한 이익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직접적으로
해당자가 아닌 사람들의 유형이 아까처럼 경원자, 경업자, 인근주민 세 가지 유형이 있다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 직접적으로 본인이 어떠한 받은 유형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또 법률도 표기하기도 애매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경업자는 그래도 법률을 좀 표시를 좀 해줘야 되겠죠. 본인이 과당경쟁 방지 목적이 있다라고 하시면서 청구인 적격은 기본적으로 법률을 표기를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하긴 합니다. 거기에 경원자와 그다음에 경업자 그리고 인근주민 이렇게 세 가지 유형들이 지금은 세 가지 유형들이 나와 있지만 이보다 더 뭐 확장 가능성이 있겠죠. 시대에 따라 약간씩 기본적으로는 원래 직접적으로 이익을 안 받은 사람들은 원래 대부분을 다 걸렀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무분별하게 행정심판 청구되는 걸 막기 위해서. 다만 시간이 흘러가면서 경원자를 제일 먼저 인정을 해줬고요. 그리고 나서 경업자를 그 다음에 인정을 하고 인근주민은 인정을 안 해주려다가 이것도 안 해주기는 어렵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구체적인 증명이 만약에 발생이 된다라고 하면 이것도 인정해주자. 그래서 점점 늘어나고 있다라고 추세를 보시면 되고요. 다만 이걸 열어주게 되면 행정심판이 더 많아지겠죠, 건수가. 그러니까 신중하게 점점 열리고 있구나라고만 그렇게 관점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협의의 청구이익은 말 그대로 좁은 의미의 청구이익이 무엇냐라는 거죠. 좁은 의미의 청구이익은 침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침해를 받았다라고 하면 청구이익이 당연히 있는 거고 그런데 그 청구이익 침해를 매번 확인할 수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 법률에 적혀 있는 것, 법률을 싹 내가 표시를 하면 그러면 청구이익이 있는 걸로. 그래서 협의의 청구이익을 사실상 따져보면 이걸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랑 거의 비슷하게 해석을 할 수도 있지만 같지는 않습니다. 엄밀한 의미에서는. 왜냐하면 이거는 진짜 말 그대로 침해라는 뜻이거든요. 법률상 이익은 없더라도 법률에 적혀 있으면 내가 그냥 법률에 따라 내가 신청할 권리가 있고 그 다음에 내가 법률에 의해서 어떠한 이익이 있다라고 하면 다 침해가 있는 것처럼 해석을 해주자라는 거죠. 이걸 형식적으로 이제 보는 거죠. 그런데 이 형식적으로 보다 보면 이에 대해서 이제 피해를 보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보시면 문제제기에 협의 청구이익이란 청구인 적격에서 말하는 법률상 이익을 실제적으로 보호할 필요성을 말한다라는 거죠. 원래는 협의 청구, 즉 침해가 있다라고 하면 당연히 법률상으로도 어떠한 그 구제를 할 수 있는 법에 적혀 있는 게 당연하겠죠. 그런데 법률에 다 모든 걸 다 표현이 안 되어 있거나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죠. 이럴 때 침해를 받은 당사자의 권리나 이익을 현실적으로 구제하기 위한 또 다른 구제 수단이 무엇냐라는 거죠. 그러한 방법으로 세 가지가 있다는 거죠. 기간의 경과로 소멸된 경우, 처분의 집행으로 소멸된 경우, 마지막에 보시면 그 밖의 사유로 소멸된 경우 해가지고 세 가지가 있는데 유형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책에 표시하라고 해드렸을 것 같은데 기간의 경과로 소멸된 경우는 공무원 임용을 예시로 보시면 되고요. 처분의 집행으로 소멸된 경우는 업무정지를 예시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그 밖의 사유는 합격한 경우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기간의 경과를 한 번 더 먼저 보시면 원칙적으로 원칙 보시면 처분의 효과가 처분이 취소되어도 기간의 경과 등으로 원상의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라고 하고 있는데 제일 대표적으로 공무원이 중간에 어떠한 특별한 사유로 그러니까 면직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중간에 내려왔는데 이에 대해서 위법 부당함을 다투었고 그리고 나서 복직을 하려고 했더니 그 정년이 이미 지난 경우에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냐라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어차피 법률적으로 이 사람에게는 이익이 없어진 거죠.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행정심판에서 재결을 자기가 원하는 재결을 받게 되더라도 법률적으로 이 사람에게는 더 이상은 지속할 수가 없다라는 그러한 이제 예외적인 상황이 된 거죠. 그랬을 때 예외적으로 기본적인 권리 회복을 원래는 불가능은 하지만 재결의 소급회에 의해서 처분이 소급적으로 취소됨으로 인하여 회복되는 부수적인 이익이 있으면 법률상 이익이 인정된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이 어렵게 생각하기보다 이런 거예요. 심판을 청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재결을 받잖아요.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사이에 이 사람이 이렇게 정년이 도가 됐다라고 정년
정년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할까요? 그래서 정년이 찼다라고 하겠습니다. 행정심판 청구할 때는 나이가 안 되었는데 기간이 오래 되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정년이 다 되었고, 그리고 본인이 원하는 재결을 받게 될 때 이 재결을 실익이 있냐라고 이렇게 따져본다는 거죠. 각하, 기가, 인용 이렇게 재결은 딱 세 가지밖에 없어요. 각하, 기각, 인용. 이 각하 안에 부적법을 가지고 따진다는 거죠. 부적법을 따지는데 부적법은 요건을 가지고 따지는 겁니다. 그래서 대상 적격, 청구인 적격, 기간, 피청구인 적격, 기간 이 네 가지를 기본적으로 따지는데 대상은 어떤 처분이 만약에 내가 잘못된 불이익한 그 처분을 가지고 위법하다라고 처분을 가지고 본인이 받은 걸 그래서 예시로 아까 이제 공무원 같은 경우 중간에 어떠한 이제 해직이라고 할까요? 면직 만약에 이걸 받았다라고 하면 이에 대해서 내가 해직이 불공평합니다라고 이제 위법부당합니다라고 해서 이걸 가지고 다투었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본인이 정년이 되었고 그러면 행정심판을 쭉 이어갈 필요가 있냐라는 거죠. 이걸 실익이 그렇잖아요. 이게 어차피 인용이 되더라도 본인이 복직이 안 된다라고 하면 그러면 행정심판은 실익이 없다라고 했을 때 그걸 거절을 뭘로 하냐라는 거죠. 그걸 이걸로 거절한다는 거죠. 청구인 적격으로 거절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정확한 의미는 실익이 없다라는 게 맞잖아요. 그러면 청구인 적격이 아니라 청구 이익으로 거절하는 게 맞지만 실제적으로 행정심판에서는 청구인 적격으로 거절을 많이 하긴 합니다. 그랬을 때 이거와 비슷한 예시가 바로 밑에 있는 것처럼 처분의 집행으로 소멸된 경우라고 해가지고 처분의 효과가 처분의 집행 등으로 소멸한 후에는 원칙적으로 법률상 이익은 인정되지 않는다. 또 하나의 예시가 이제 업무정지라는 거죠. 업무정지를 본인이 2개월 만약에 받았는데 행정심판 청구했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본인이 업무정지를 2개월 만약에 다 했었다라고 하면 더 이상 다툴 대상이 없어진 거랑 똑같긴 합니다. 그리고 나서 재결을 내가 만약에 받고자 하려고 했더니 심판위원회에서 네가 받을 업무정지 이미 다 끝나지 않았냐. 그러면 대상이 사라진 것처럼 된다라는 거죠. 그럼 실익이 없지 않냐. 그 실익을 그러니까 적법하지 않다라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침해가 사라졌다라는 결론이 똑같습니다. 본인이 업무정지를 받았고 그런데 업무정지에 대해서 다투려고 했는데 다툰 게 아니라 실제 업무정지를 본인이 이미 다 그 처분에 맞추어서 자기가 했었다라고 하면 이 사람이 그러면 행정심판을 대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대상도 사라지고 그러면 이거 행정심판 각하를 하는 게 맞은데 실제 이 사람에게 또 다른 사유가 있다라고 하면 예외에 보시면 처분의 존재가 장래 가중적으로 처분의 요건으로 되어 있는 경우 해가지고 지금은 내가 이러한 만약에 업무정지에 대해서 내가 그러면 다툴 수 없다라고 하게 되면 나중에 이 업무정지가 그대로 잔존하게 되어서 2차, 3차로 가중이 되는 경우가 또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억울하지 않냐. 실제 보통 일반인들은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것 자체 아니면 행정심판을 청구해야 되는 것 자체를 몰라가지고 제기를 못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러한 국민정서에 너무 반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행정청은 일괄적으로 그냥 평가하기 위해서 법률상 이익이다. 어떤 제도를 좀 활용을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결국은 이제 불합리한 경우가 좀 생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외적으로 지금처럼 기간의 경과와 그 다음에 처분의 집행이 이미 소멸되었더라도 어떠한 사유에 그 청구인에게 이익이 있다라고 하면 예외적으로 청구 이익이 있는 걸로 해서 그러면 끝까지 재결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주자라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걸 넘어가기만 하면 그 다음에 기각할지 인용할지 단계로 넘어갑니다. 재결은 순서대로 이렇게 간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부적법하지 않다라고 즉 적법하다라는 결론만 나오면 그 다음은 이제는 이유가 없는지 있는지를 가지고 따지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행정심판 청구 자체가 실제 부적법하지도 않는데 그리고 실익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어야 되는데 만약에 실익이 없다라고 해버리면 이것도 판단 안 해요. 그게 제일 대표적으로 다음 장에 보시면 불합격에 대한 판단인 거죠. 그래서 다음 장에 보시면 그 밖의 사유 처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을 때는
만약에 1차 불합격에 대해서 위법한 어떤 문제가 있었어요. 어떤 문제를 가지고 내가 다투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행정심판이 장기적으로 길어지면서 이 사람이 중간에 합격을 하게 되면 이것 또한 억울하잖아요. 합격을 하게 되면 본인이 불합격을 굳이 다툴 실익이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런데 행정청은 어떤 노력을 하지 않고 당사자, 청구인이 본인의 노력에 의해서 자기가 원하는 결과를 얻은 건데 행정청에게는 아무런 행정청에게 위법 부당을 따질 수도 없는 이러한 이상한 구조가 되는 거죠. 그런 경우에 그런데 이걸 가지고 청구가 된 행정심판은 결국은 실익이 없다라고 해서 부적법하게 처리가 됩니다. 부적법하게 처리가 될 때 이유는 대청피기 중에 청구인 적격이 없다라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구조가 너무 이상하다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하기보다 이거 예외적으로 청구인 적격이 없는 게 아니라 있는 걸로 그냥 해주자라는 거죠. 법률적으로 예외적으로 그냥 단순하게 구조가 보면 행정심판 딱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청구서가 들어오면 형식만 먼저 따집니다. 형식적으로 따져보고 이상이 없으면 그래 그러면 내용을 보고 이유가 없는지 있는지를 따지는 구조.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 청구서가 딱 들어왔는데 청구서를 보자마자 이 사람이 만약에 첫 번째처럼 더 이상 이거를 만약 인정하더라도 나이가 다 차기 때문에 실익이 없네? 라고 하면 뭘로 거절을 하냐는 거죠. 바로 청구인 적격으로 그러면 거절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억울하잖아요. 나에게 그래도 다른 이유가 있는데요 라고 한다라는 건 바로 나에게 다툴 이익이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 이유로 업무정지가 설사 내가 만약에 내가 스스로 업무정지를 받은 내용을 가지고 내가 이미 다 했었더라도 이를 나중에 계속 유지하게 되면 나중에 가중적으로 문제가 됩니다라는 그런 실익이 또 있을 수 있고 마지막으로는 어떠한 내가 불이익한 어떠한 통지서를 받았는데 이걸 내가 다시 극복을 했다는 거죠. 스스로 극복을 한 경우에 여기에 예외 보시면 40페이지 보시면 중간에 보시면 국가배상 청구 요건이 되는 경우 법률상 이익이 인정된다라고 이렇게 마지막 하나 더 있다는 거죠. 그러면 또 다른 어떠한 여기에 판단만 해주면 내가 그래도 어떤 실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라는 이런 요건이 하나가 있으면 그래도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하나 다 이런 겁니다. 나에게 그래도 어떤 현실적인 실익이 있기 때문에 행정심판의 결과를 쭉 가게만 해주면 된다는 거죠. 만약에 행정심판 청구했는데 대부분이 그냥 이거를 순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행정심판 청구는 그 결론이 세 가지 중에 하나예요. 각하냐, 기각이냐, 인용이냐. 그런데 각하로 처리가 되면 처음부터 내가 청구를 잘못했습니다라는 걸로 결론이 나온다는 거지. 그것만 억울한 게 어디 있어요. 대신 이걸로 하지 말고 둘 중에 하나로 판단해 주라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의외로 심플한 이거예요. 행정심판 청구하면 결론이 있고 그 결론은 세 가지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각하냐, 기각이냐, 인용. 각하는 부적법하다라는 뜻인 거고 부적법은 내가 청구했던 요건을 안 갖췄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각하는 아니고 만약에 기각이냐 인용이냐라고 하면 딱 이겁니다. 위법하냐 부당하냐. 위법 아니면 부당 뭐 둘 중에 그런 것도 해당이 안 되면 기각이 될 거고 그리고 인용은 위법이든 기각이든 내가 원하는 것 중에 하나에 해당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심플하게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행정심판 청구하고 재결을 받는 절차를 바로 행정심판이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41페이지 보시면 피청구인 적격은 간단합니다. 문제지기에 보시면 피청구인이란 처분을 행한 행정청을 말한다. 즉 처분서에 적혀있는 누구 이름으로 처분을 했냐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래서 행정심판을 제기할 때 누구 행정청을 찾는 방법으로는 의뢰인에게 처분서 달라고 하면 돼요. 처분서의 맨 하단에 이름이 적혀있고 도장이 찍혀 있겠죠. 그 도장을 어떻게 찍어야 되는지는 여러분이 민원처리법 명칭도 바뀐 것 같네요. 그 옛날에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법령이었는데 일단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도장을 잘 찍는 방법, 그래서 도장을 잘 찍은 사람이 그 사람이 처분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처분청이 확정이 되면 바로 그대로 심판기관이 결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심판기관을 여기서 제가 한 번 더 표시를 좀 했는데 심판기관은 심리재개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를 말하고 거기에 소중 광상특 두 문자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속, 그다음 중앙, 광역, 그다음에 상급
상급기관, 직근 상급기관, 감사합니다. 그 다음 특별행정심판, 이렇게 5가지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피청구인 적격과 심판기관이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에 보시면 이제 청구기관. 저는 이제 전체를, 그러니까 대상적격, 청구인 적격, 청구기관이 가장 큰 중요한 요건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행정심판은 청구기관이 가장 큰 줄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분서를 받으면, 여러분들은 무조건 처분서를 받으면 날짜가 지났는지 안 지났는지를 제일 먼저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가끔은 이제 저한테도 이제 질문을 많이 하시는 게, 이게 날짜를 되게 너무 어렵게 하시더라고요. 딱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단어상으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처분이 있음을 안 날. 그래서 처분이 있음을 안 날. 어떻게 된 날? 알게 된 날? 네, 알게 된 날로 할까요? 이것도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사실 저도 정확히 모를 정도로 사실 중요하지는 않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저도 수능 공부할 때 이 단어에 되게 집착을 했었는데, 되게 이 단어보다 여러분 이 단어가 더 중요합니다. 이 단어가 더 훨씬 더. 그래서 여러분이 90일, 180일 더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또 하나가 있었던 표현이 처분이 있었던 날. 그래서 기산점이 중요할 수 있는데, 우리의 시험에는 뭐가 나오냐면, 그러니까 다 송달일, 받은 날입니다. 받은 날.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를 되게 헷갈려 하시긴 하더라고요. 만약에 처분이 있었던 날을 되게 어려워 하시는데, 실제 보면 처분서가 찍히는 날짜가 있긴 합니다. 만약 어제 날짜로 하면 2024년 8월 언젠가요? 8월 2일로 할까요? 8월 2일로 날짜가 8월 2일로 찍혀 있지만 이걸 받는 날은 언제 받을까요? 실제 며칠 걸리겠죠. 1, 이틀 걸릴 거라는 거죠. 그러면 1, 이틀 걸리면 만약 2024년 8월 5일 이렇게 받았다라고 하면 처분이 있었던 날이 도대체 언제냐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이 날짜를 기준으로 한다는 거죠. 이걸 그러니까 더 중요한 건 이 날짜, 이것만 헷갈리지 않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단어상으로는 알게 된 날, 아니면 있었던 날로 되어 있지만 중요한 건 다 도달주의가 원칙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한 날이 아니라 받은 날이라는 거죠. 그러면 표현상으로는 있었던 날, 알게 된 날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지만 중요한 건 받은 날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이 민법 배우잖아요. 도달주의라고. 모든 그러니까 문서가 다 도달주의입니다. 그러니까 표현상으로는 안 날, 알게 된 날 이렇게 되어 있더라도 다 도달주의가 중심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런데 출제위원은 이렇게 실무적으로 잘 모르세요. 그렇기 때문에 되게 그냥 한 날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이렇게만 나오는 경우가 저희 기출문제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근데 중요하게 그러니까 이거를 더 어렵게 생각하기보다 실제 여러분도 만약에 의뢰인이 왔어요. 제가 처분서 달라고 했잖아요. 그럼 무슨 날을 기준으로 하는 게 더 보수적으로는 이 날짜 기준으로 해도 아무 상관없어요. 이 날짜 기준으로 해도 상관없잖아요. 이 날짜 기준으로 90일을 하게 되면 당연히 받은 날은 당연히 지켜지겠죠. 다시 설명을 하면 여러분이 행정심판을 제기한다라고 하면 의뢰인한테 처분서 달라고 하면 돼요. 처분서에 있는 걸 가지고 그대로 누가 위반자인지 아니면 법률 몇 점 몇 항을 위반했는지 처분서에 다 적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처분서에 있는 내용대로 그 법률을 찾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날짜를 기준으로 여러분이 행정심판을 제기하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언제 받았는지는 당사자가 거짓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본인이 받은 날을 본인이 거짓말을 할 수 있는데 이걸 너무 주관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 날짜로 해도 실무적인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 다만 이제 우리가 정확하게는 어떻게 하냐? 바로 도달주의 때문에 이걸 정확하게 받은 날이 있을 거라는 거죠. 이건 한 날이고 받은 날이고. 그런데 두 개 날 중에 어떤 걸 기준으로 하냐라고 하면 결국 이 날짜라는 거죠. 그래서 한 날과 받은 날. 정확하게는 여기 표현상으로는 다 한 날이거든요. 결국은. 그리고 이것도 알게 된 날이니까 이거는 이제 도달주의에서 한 날이. 그래서 이거 다른 거 다 지우고 청구기간 두 가지로 기준을 하고 있는데 위의 날짜는 나의 주관적인 날짜입니다. 그 다음에 밑에 날짜는 이걸 계속 만약에 안 받으면 그러면 처분서가 효력이 안 생기면 너무 불합리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받는 거 상관없이 그러면 예외적으로 이거 하나 더 둔 겁니다. 그랬을 때 이 날짜는 180일이잖아요. 그러면 이 날짜는 더 이상은
이 누구나 다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걸 객관적인 날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주관적인 날짜.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하나에서만 적용이 되는 날짜라고 보시면 되고, 이걸 둘 다 만족을 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날짜가 이 날짜가 더 짧으니까 이 날짜 먼저 적용이 되고, 이걸 송다리를 기준으로 하면 두 날짜가 기산점이 똑같습니다. 그리고 우리한테 출제는 다 같은 날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같은 날로 날짜가 똑같은 날 같이 이렇게 일반적으로는 이제 90일, 그 다음에 안날과 그 다음에 있었던 날, 이 날이 사실은 이제 다른 날처럼 시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은 다 똑같은 날로 해석을 하는 이유가 송달을 기준으로 문제가 나옵니다. 지금까지 제가 다른 뭐 자격사 문제나 다른 걸 보면 다 송달 받은 날, 아니면 송달한 날, 아니면 송달 받았다라는 표현이 다 되어 있어요. 만약 송달이 안 되면 이게 일그러지기는 합니다. 송달이 1차적으로는 송달이 되었다라고 하면 이날과 이날이 같은 날 시작하겠죠. 그리고 받은 날 기준으로 한 날이라고 되어 있더라도 여러분이 그냥 정확하진 않지만 뭐 그날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이렇게 표현을 했어도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송달이 되었다라는 전제로 하면 90일, 180일 적용이 될 거고, 특별하지 않으면 90일이 더 빨리 끝나니까 90일 안에만 지키면 된다는 거죠. 그런데 복잡하게 넘어가면 만약에 송달이 안 됐다라고 하면 복잡하긴 하겠죠. 송달이 안 됐다라고 하면 받질 않았으니까 이 날짜는 시작을 안 합니다. 만약에 그러면 이 날짜 안 받았어요. 당사자가 안 받으면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법으로 하나 둔 게 고시나 공고에 의해서 공시송달하는 걸 두기는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보통 2주일 지나서 그 다음날 효력을 발생하게 하는 절차로 두긴 합니다. 근데 이런 것까지 문제가 나오기엔 너무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문제가 나오는 경우는 대부분 그냥 도달된 걸 전제로 해서 문제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고, 도달이 되었다라고 하면 그 도달된 날짜가 받았다라는 표현이 되어 있으면 그냥 깔끔하게 그 날짜 기준으로 90일, 180일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가끔은 어떤 책은 안날, 그러니까 행정관계 법령이 수많은 법령이 많습니다. 어떤 경우에 안날로 되어 있고 처분이 있은 날이라는 표현도 되어 있고, 그러니까 구분만 하시면 돼요. 아, 하나는 주관적인 날짜고 하나는 객관적인 날짜구나라고만 보시면 되고, 보통 90일, 180일을 둘 다 만족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여러분 행정심판은 그냥 짧게 그냥 90일, 석 달 안에 청구해야 되는구나라고만 하시면 되고, 제가 이제 문제를 좀 내다 보면 문제 제기 보시면 청구 기간은 청구인이 기간 내 심판을 제기해야 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특히나 이제 적용 범위, 그래서 적용 범위가 두 가지가 되어 있습니다. 취소 심판, 거부 처분에 대한 의무이행 심판, 두 가지에만 청구 기간이 적용이 됩니다. 이거를 꼭 좀 답안지에 표현을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지난주에 제가 이제 사례보기사 때 보니까 이러한 이제 날짜에 대한 거를 좀 누락을 하시는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청구 기간이 모든 행정심판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딱 두 가지에만 적용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내가 어떠한 행정심판을 내가 청구하려고 해요. 그러면 이거를 만약에 취소심판을 하면 90일, 180일을 적용이 그 안에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거부처분에 대한 의무이행 심판도 90일, 180일을 적용을 하시면 되고, 그런데 무효등 확인심판과 부작위, 의무이행 심판은 적용을 안 해도 된다는 거죠. 이거를 꼼꼼하게 안 하시는 분들이 되게 이렇더라고요. 행정심판은 90일, 180일을 적용을 해야 된다. 이런 표현은 틀린 표현인 거죠. 정확하게는. 그러니까 두 개의 심판에만 적용이 된다는 걸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원칙은 90일, 그 다음에 180일. 세부적인 내용은 그냥 읽어보시면 되고, 그리고 예외적인 것도 그냥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 예외적인 것들이 실제적으로는 이제 오고지 불고지로 이렇게 이어지는 거죠. 그러면 다음 장 넘겨보시면 이제 청구기간 보시면 심판기간부터는 시간이 좀 지나서 10분 쉬었다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